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2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지금 살짝 봤더니 우리나라 코스피가 301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 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오석 도령이 음양오행설을 얘기하면서 오늘은 양봉 나는 날입니다 했는데 맞췄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이 약간 심리적 저항선을 뚫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장마감 때까지 그래도 3000이 유지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댓글 좀 빨리 읽어보고 신문 기사를 볼 건데요. 오늘 신문 기사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 요 관련해가지고 앞에 좀 다루고요. 그리고 무서운 상상하면서 이란을 북한으로 바꾸면 이 제목부터가 너무 썸짓하지 않습니까? 요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란의 핵무기 핵무기 아직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잖아요. 무자비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란을 북한으로 바꾼다 딱 생각하니까 이 기사 한번 읽어보고요. 자, 관세 완화보다 중요한 데이터 주권, 이 칼럼도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영의 마켓 나우 해외 투자 환율 리스크 회피는 득보다 실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백조 AI 국민 펀드 시동 성공의 열쇠는 수익률. 요 기사들 좀 이따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우리 복주 아우님이 저도 시니어 인턴 모임 좋아요. 50대 이상부터 인턴 기간으로 나누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지역별도 괜찮아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느낌. 자, 인턴 1년 이상 모임반, 인턴 2년 이상 반 등. 저는 의정부사니까 노원에도 사무실 하나 차려주세요. 저도 나중에 형님처럼 초고수 되면 주식 공부방이나 도서관 만들고 싶거든요. 거기서 책도 읽고 서로 스터디도 하고 수익률 게임도 하고. 그래서 우리 복주아우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 얘기해 줬어요. 시니어 인턴을 어떤 식으로 할까. 이 국회 도서관이 되게 잘 돼 있다 했잖아요. 근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밑에 지방 살고 있는데 서울로 이사 가야 하나요? 시니어 인턴 국회 가나요? 라고 우리 준마비암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시니어 인턴 그룹 모임, 각 지역별로 노원에도 하나 있고, 우리 지금 이 채밀턴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 노원 사무실은 내가 할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 노원 사무실에서 저희 지금 인턴 프로그램 하듯이 아침에는 같이 이 화면 회의실에 큰 화면으로 저희 모닝 브리프 같이 듣고, 그리고 스터디 모임 저희가 그 3프로의 위즈덤 칼리지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벌써 거의 3년차 이 스터디 모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스터디 모임에 제가 매번 참석은 못해도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회사 와서 발표도 하고, 근데 벌써 거기 수익률 게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중상이 이렇게밖에 못해요. 벌써 저를 뛰어넘는 그런 고수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년 정도 꾸준히 하시면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채슬리 인턴 지역을 대표하는 고수들이 각 지역마다 한두 명씩 이제 탄생할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금융교육, 이거는 이런 겁니다 라고 스터디 모임도 주관도 해주고 리더도 해주고 부산, 광주, 목포, 대전, 전주, 청주, 강릉, 속초 할 거 없이 그죠?
그렇게 지역별로 쭉 하시면 하다가 제가 지방 갈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 모임에서 또 인바이트를 하시면 이렇게 쭉 돌면서 해도 되니까 좋은 아이디어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신뢰가 뿜뿜 채슬리와 함께 항상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모임까지도 생각하시고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강국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투자하는 한국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네요. 우리나라 지역뿐만 아니라 이 샌프란시스코 가면 또 샌프란시스코 채슬리 인턴 모임, LA 가면 있고 보스턴에 가도 있고 지금요. 저희 이 채슬리 우리 채밀턴 분들이 여러 곳에 계십니다. 여러 곳에. 어디 계시는가 제가 알려드리면요. 우리 채슬리, 우리 채밀턴 분들이 제일 많은 곳은 대한민국이고, 자, 그 다음 2등, 미국, 3등, 어딜까요? 네, 3등, 미국 다음으로 어딜까?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랑 일본이랑, 근소한 차이로. 캐나다, 일본, 그 다음,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에 계신 우리 현지 교포분들이나 거기 주재원분들도 우리 채슬리 TV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독일, 태국,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도 있어요. 필리핀, 홍콩, 영국, 말레이시아, 대만, 폴란드, 네덜란드, 인도, 캄보디아, 멕시코,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스페인, 포르투갈.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저희 채슬리 TV를 보면서 금융 고수가 되고 계십니다. 뿌듯하지 않습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네, 그 시장에서도 그 시장을 휘젓고 다니시는 그런 투자 고수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뭐 제가 이번에 브라질 갑니다. 아니면 포르투갈 갑니다. 뭐 이러면 또 그 지역에 우리 채슬리 인턴 모임에 또 참석을 하고 얼바인에서 잘 들었습니다. 얼바인에도 계시고 그죠? 우리 채슬리 TV는 주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삼바 아이 주식으로 몇 주 담았습니다. 커서 시드머니로 쓰여질지 뭐 뿌리는데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채슬리 인턴 가입은 고정 댓글 보시면 나옵니다. 자, 6월 중에 수익 좀 보고 현금 확보 많이 해놨습니다. 조금씩 계속 팔다 보니 너무 많이 팔았나 싶기도 합니다. 7에서 한 9월 동안에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연말에 수익 잘 내보겠습니다. 버커셔 해스웨이 주주서한 다 잃는 게 목표입니다. 진짜 좋은 목표 설정하셨습니다. 자본은 1조 달러를 공짜로 여기저기 끌어서 모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역시나 이자를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전문의 말씀 듣고 저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드는 생각이군요 하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진 돈만큼만 찍어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 우리나라에 돈이 100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100조를 찍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나라에 가진 돈만큼.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100조를 찍어내면 자, 현재 있는 100조가 다 스테이블 코인을 다 샀다고 치자고요. 다. 그러면 100조 원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코인은 쓸 수 있잖아요. 현금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조가 코인을 사고 100조가 들어왔는데 이 100조로는 뭘 한다 그랬죠? 그 나라의 채권이나 이런 걸 또 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쨌든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조화폐가 똑같은 위조화폐가 발행되면 그만큼의 100조 원어치의 위조화폐를 찍어서 북한의 김정은이 그걸로 우리나라 자산을 다 사버린다고 하면 자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서울 집값이
또 막 들썩들썩 하는데 이게 뭐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뭐야 돈이 또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들으면서 의미 있는 부분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최설리 구독하면서 주식 투자의 기본을 다지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빠졌을 때 꾸준히 사모으다 보니 수익률 40% 넘어서 너무 기분 좋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기분 좋게 팔고 다른 종목도 33% 수익 보고 일부 매도했습니다. 3분의 1씩 이제 자르는 걸로 실천하고 계시네요. 참 훈훈한 채널 파이팅입니다.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한 인간의 애착 유형은 생후 5년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애착 이론에 따르면 생후 5년 안에. 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애착도 좋은 배우자나 스승을 만나거나 부모의 죽음에 대해 충분히 애도하는 경험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주식을 시작한 지 5년이 되기 전에 박세익 전무님을 만났고 이번 장에서는 전무님께서 늘 강조하신 잡주도 손절하며 잘못된 매매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주식 매매 습관과 공부 방식 또한 애착이 변화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최슬리 인턴 가입이 안 되네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일단 거기 고정 댓글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어스 얼라이언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아마 나오기도 할 겁니다. 통화 주권을 빼앗길까 걱정스럽습니다. 인구도 줄고 통화 주권도 빼앗기고 공평과 공정을 외치며 하향 평준화를 버블이 깨지면 단순 경제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런저런 또 신규 고객분들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래서 경제나 시장을 바라보는 이 프레임은 웬만하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좀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9.12 테러 터졌을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그럴 때마다 이 비관적인 프레임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존경하는 존 템플턴 경께서 얘기하신 게, 세상은 항상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또 더 나은 세상으로 꾸준히 발전할 거다. 그 믿음으로 가장 비관적일 때 주식을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포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고 하프가 울리면 주식을 팔아라. 포성이 울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긍정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적 이념이 강하신 분들은 저도 이 유튜브나 쇼츠를 보다 보면 양쪽을 거의 다 들어보거든요. 와, 그러면 한쪽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계속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쪽만 계속 보시는 분들은 와, 상대가 정말 저 상대 진영을 지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표를 찍는 사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근데 양쪽에 좋은 점을 다 보면 양쪽도 또 다 괜찮아요, 보면. 다 괜찮은 건 아니고 물론 안 좋은 점도 많긴 하고, 저도 우리나라 정치인 분들이 좀
네, 선진국화돼서만 하는 마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좀 긍정적인 프레임을 보고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다 보니까 저도 딱 하나입니다. 존 템플턴 경주처럼 결국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할 거야. 네,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지난번 계엄 사태 때 저희 회사 수익률이 한 2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10% 이렇게 한 2년 반 이렇게 좀 대신. 근데 그 계엄 사태 때 주식 다 팔아달라고 연락을 받았던 그런 고객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번에 박전무 이번에는 진짜 이건 아니야. 근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때 제가 내년에 삼성 갑니다 하면서 했을 때 우리 업계에 같은 업계에 계신 저보다도 한 6살 더 많은 선배님이신데 저녁 먹으면서 그런 거예요. 박전무 이번에는 이 코로나 사태는 박전무가 얘기하는 옛날 스페인 독감부터 그게 아니야. 이번엔 정말 아니야 하면서 그런 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조금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낙관적인 프레임으로 보시면 낙관주의자가 돈 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채슬리 인턴이 되고 싶어 며칠째 가입 시도하고 있는데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오류가 납니다. 비밀번호가 어스 얼라이언스에다가 거기 보면 카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어린 친구이고 어린 친구들도 소중하지만 시니어분들, 명퇴하시고 집에 계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마지막 의무와 책임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친구들은 시간과 기회가 많지만 시니어분들은 집에서의 소외감, 사회적인 외로움 등이 심각하니까요. 전무님이 말씀 주신 근처 사무실을 얻거나 국회 도서관을 이용하여 시니어 인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프리스카 third generation이겠죠. 네, 고맙습니다. 저도 네이버 카카오 믿고 버티다가 네이버는 12%, 카카오는 17% 수익 내고 오늘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3년 전에 사서 물렸다 하더라도 은행 이자가 3%지 않습니까? 그죠? 3, 4, 12, 17%면 3, 5, 15, 3년, 5년 적금 들었다가 딱 이번에 적금 털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말 인내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내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사업의 실패와 방탕함으로 빚을 많이 지고 야반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에게 이자는 못 갚아도 원금은 꼭 갚겠다고 말씀드리고 7년 전쯤에 모두 갚고 작년 12월에 집 대출금까지 다 갚고 드디어 내일 오후에 박세익 전무님 뵈러 갑니다. 오늘이네요. 오늘 오시네요. 첫 만남을 기다리는 연인처럼 설레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저는 바깥 일을 하는 사람이라 벌써 검게 그을리고 무릎 수술해서 다리는 조금 절고 몸살에도 출근해서 무리했든지 구안의와사가 와서 입은 비뚤어졌습니다. 그래도 반갑게 맞아주세요. 아유 참 저도 벌써 설레입니다. 예. 네, 하여튼 저도 벌써 설레입니다. 대표님은 이제 은퇴해도 될 만큼 많이 모으시지 않았나요? 파이어 고려하지 않으신지요? 하셨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경제적 자유는 다 이뤘습니다. 다 그래도 제가 이 자금 운용업에 있기 때문에 자금 운용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만약에 유도를 가리킨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유도에 있어서는 사범 7단 8단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그 정도 자존심은 있습니다.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적인 면에서 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유는 돼 있고요. 한 번씩 이래 보면 악플에 보면 그 방송사는 이런 데 나가면 이제 악플들 보면 계좌 까봐라 뭐 이러는데 뭐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 주변 사람들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전에 어떤 사람이 또 그 방송해가지고 그래 이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또 돈 벌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돈 벌려고 하면 이거 절대 못한다 했잖아요. 못합니다. 돈이 안 되거든요. 이거 뭐 해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적자, 지금도 적자예요. 유튜브 조회수 뭐 10만 되고 뭐 해도 지금도 인건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이 50에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준 사명을 알게 되는 나이가 50인데 저한테는 희한하게 그 동학개미의 스승이 되라는 그런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처럼 게으르고 저처럼 참 저처럼 제가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주변에 이래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많이 느낍니다. 어제도 오후에 되게 딱 봐도 이 형님은 IQ 최소 140 이상이다. 이런 형님 놀러 오셔가지고 한참 얘기하다 가셨거든요. 정말 뭐 해외에서 박사하시고 우리나라 나라 일도 하시고 그 형님도 제가 존경하는 옆에 장 회장님이라고 계신다 했잖아요. 장 회장님 얘기를 좀 했는데 한 일주 이상 보셨거든요. 저희 업계 출신으로. 근데 그 장 회장님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장 회장님은 그렇게 주식의 고수인데 항상 길에서 만나면 우리 왕이사랑도 나이가 몇 년 차이에요. 20년 이상 차이 나는데도 길거리에서 왕이사 만나면 못 사야 돼.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플렉시블하다. 그 형님 말씀이 꼰대의 기준이 뭘까? 꼰대. 꼰대의 기준은 플렉시블 하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 말씀은 제가 좀 인용을 하겠다고. 생각에 대한 플렉시빌리티가 없이 굳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의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이나 사고방식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게 막 꼰대구나. 플렉시블 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말이 많이 좀 세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변화를 배우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죠? 지금은 이 에너지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탈원전으로 가다가 지금 소형원전으로 다시 이렇게 확 바뀌는 뭐 그런 거 이런저런 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 플렉시블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걸 우리말로 쉽게는 꼰대스러우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돌고 돌아가지고요. 제가 왜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만큼의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느냐, 그 얘기인데요. 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변화 생존에서 적어놨습니다. 투자의 본질에도 해놓고 내가 얼마나 참 미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이 수많은 그 지식에 요만큼밖에 모르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혹시 저와 반대되는 얘기하는 사람들의 로직은 뭔지 그렇게 계속 이렇게 어떤 열등감을 갖고 계속 듣다 보니까
꼰대스러워지지 않았구나. 네, 그게 결론입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시니어 인턴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죠? 고수님들이 정말 여기는 많네요. 저도 그런 날이 올까요? 옵니다. 네. 그거는 그 믿음을 갖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 나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투자의 고수가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무님 기 받으려고 저도 포함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뼈 빠지게 사워서 되찾아온 전리품의 60%가 자동으로 외국인에게 빠져나가는 식민지 상황이 됐다. K금융을 위해 국내 정부기관, 연기금, 대기업 자산가들이 주식을 사서 경제 주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 때 주가가 박살났을 때 우리가 동학개미가 아니라 2002년도에 붉은 악마처럼 붉은 개미가 됩시다. 네, 그 얘기를 우리 유미님께서 다시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후 수업 출석합니다. 좋아하는 주제의 책이나 작가의 책을 보면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 때 참 아깝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읽어요. 원문의 신박이 이젠 너무 짧게 느껴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시니어 인턴 저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체슬리의 허드슨강의 기적처럼 탐욕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행복한 운용이 되도록. 네, 고맙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님께서 하루하루 열심히 배워 성투하는 데 힘을 주십시오. 네,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다 고수가 되십니다. 저희 부부는 제가 바리깡 사서 깎아줍니다. 사모님께 한번 부탁해 보세요. 네, 저희 아들이 뭐 돈 아낀다고 미국에서 바리깡을 사가지고 이 거울만 보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한 4, 5개월마다 한국 오잖아요. 뒷머리만 이렇게 쭉 길러가지고 옛날에 축구 선수 서정원 선수처럼 지난번에도 이러고 왔다 그러고요. 바리깡으로 옆에만 깎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 미용실에서 머리 깎을 때 되게 졸거든요. 그 잠시 조는 게 꿀잠. 그래서 제가 일하다가 너무 피곤할 때 이제 머리 깎으러 갑니다. 머리 깎으러 가서 머리 깎는 동안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그리고 이제 머리 감겨 주실 때 누워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게 없어요. 눈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눈도 좀 감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리깡보다는 가서 지역 상인 경제도 살리고 저도 시니어 체슬리 인턴 모임에 설레이네요. 나이 들어 외롭기도 하고 주변에 주식 이야기할 사람도 별로 없는데 국회 도서관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 너무 좋겠어요. 네, 그거는 반드시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니어 체슬리 인턴의 눈이 번쩍 하네요 하셨습니다. 체슬리 회원이 됨을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포피우 고점에 수억이 물려 있는데 기다리면 네카우처럼 빗볼 날이 있을까요? 네, 제가 요거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턴분이 아니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전에 사실 좀 봤거든요. 그런데 차트는 일단은 좀 바닥 찍고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펀더멘탈 체크는 제가 애널리스트 리포터 좀 읽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영 님이 저의 매수 원칙은 볼린저 밴드, 주간 또는 월간 밴드 돌파 종목 중에 외인과 연기금 매수한 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제 신차 분석에서 18% 오른 적이 처음이라고 하셔서 강력한 모멘텀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포트에 현금이 없어서 지지부진한 종목 매도 후에 10% 정도 매수했습니다. 참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체슬리 AI에서 외국인 옵션 선물 포지션을 매일 확인하는데 가두리 포지션이더라고요. 현재 외국인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어제 해드렸어요. 그죠? 20시간 전에 쓰셨으니까 아마 어제 거 못 보셨을 건데 어제 신차 분석에서 해드렸으니까 아마 설명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광훈님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시고 인트로를 맛깔나게 읽어주셔서 재미납니다. 하셨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행복한 투자자로 살게 되니 꼭 먹고 알 먹고 인격 수양도 되면서 수익까지 올리는 이런 행운을 얻게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클라라 님도 우리 체슬리 TV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래요. 이 퍼셉션을 잘 받아들이시고 또 그걸 액션을 하셨다네요. 그죠? 다 우리 클라라 님이 잘 하셔서 그렇습니다. 채밀턴도 체슬리에 출근하면서 지식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네. 체슬리 벤저스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카오 모두 바닥 찍고 우상향 파동을 그리면서 갈 거로 보이네요. 단기적으로는 올랐기에 조정이 시작될 테지만요 하면서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1년 넘게 물려 계신 카카오가 어제 본전되어서 속 시원하다고 파셨는데 오늘 10% 올라서 굉장히 언짢아하시네요. 체슬리 AI 시스템 가입자인데 6개월 전부터 모닝브레이퍼와 웜의 신박 개근자이고요. 덕분에 지난주 초부터 계좌 수익률 오랜만에 순이익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0% 비중으로 보유 중인 네이버가 36% 수익 중인데 볼밴드와 보조지표상 검색 신호가 일봉은 매도이지만 주봉과 월봉은 매수 신호이죠. 네, 그거 다 세익스피어 지표로 다 설정해 놓으셨다 그죠? 이럴 때 일부는 수익 실현하고 일부만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7월 초순까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단기적인 거는. 그래서 이제 캔슬림을 해봤다. 윌리엄 올린의 캔슬림으로 해봤다고 딱 해보면 점수가 대충 나오거든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캔슬림 전략이 이렇게 커브 위드 핸들 만들면서 이렇게 52주 신고가 나오고 한 달 정도는 또 오히려 수익률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 올라갈 때 의미 있게 좀 들어가는 게 승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장을 좀 제가 좋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카오는 신차에서 제가 다 해드렸는데 금리 그죠? 페드의 금리하고도 좀 영향이 많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드의 금리가 작년에 3번 내렸을 때 네카오에서 특히는 네이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죠? 실적이 나오는 네이버가 작년 페드 금리 인하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올 9월부터 페드가 인하를 한다 뭐 이랬을 때 제 머릿속에는 9월부터 12월 내년 초까지 다시 한번 랠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시는 우리 김경찬님께서 구한와사 시도 올려주셨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60% 수익을 받고 매도했습니다. 욕심에 익숙해질까봐 여기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삼바 PR 고평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계속 70배, 뭐 60배. 그래서 예전에 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대도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비싼 주식을 좋다라고 얘기하냐? 뭐 이런 댓글도 많긴 했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팔란티어도 그렇고, 그죠? 지나고 보면, 시장이 옳았구나. 성장성이 EPS 그로스나 매출 그로스가, 그래서 PEG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PEG 개념으로. 자, 시간이 또, 아이고, 오늘은 댓글을 읽다가 시간 다 지나갔네요. 신문 기사를 진짜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요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요. 이스라엘 하늘 빼앗긴 이란, 남은 미사일은 1300여 발. 가혹한 응징을 다짐했던 이란의 창끝이 무뎌지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교전이 계속되면서 이란의 유일한 타격 수단, 이게 한 3000km 넘잖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그러다 보니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량이 눈에 뜨게 줄고 있는데, 이를 두고 제공권을 장악한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사전에 파괴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란은 13일에서 14일 총 4차례에 걸쳐서 2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하지만 이튿날에는 절반 수준이 105발, 17일에는 30발. 이와 관련해서 이란 영공을 장악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인프라를 선제 타격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체 중 3분의 1인 120여 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수도 테헤란 일대의 제공권을 확보했다고 이스라엘이 얘기했고요. 이스라엘군이 17, 18일 밤사이에도 전투기 25대를 동원해서 이란 서부에서 발사 준비를 마쳤던 이 에마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대를 파괴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란은 사실 반격 첫날 400여 발의 미사일로 이스라엘 방공망을 무력화하려 했지만, 이스라엘이 조기에 이란 방공 시스템을 격파하면서 이런 계획이 무산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도 문제였는데, 이란의 탄도미사일 대부분이 액체 연료 방식인데, 연료를 채우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려 발사 준비를 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란으로서는 지난해부터 발사한 700여 발 이외에 남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이 사거리 1000에서 2500km 재고가 1300여 발 뿐인 것도 걱정이고, 그렇다고 단기간에 미사일 생산량을 늘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보면서 이러니까 LIG 넥스원 주가가 그렇게 올랐구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공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발사대뿐만 아니라 미사일 저장고 및 생산시설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규모가 줄면서 이스라엘 방공망의 요격 확률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18일 자국 영토에 적용되는 경계태세 수준을 완화하고 항공기 운항도 재개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란이 공격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란 내에 무기고 절반 정도가 건전되다가 지하에 숨긴 미사일 수를 가늠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방공망 가동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어서 장기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정도 변수이다. 이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는 이제 뭐 탱크나 장갑차 이런 게 필요하겠나 했다가 지상전을 보면서 그죠? 와, 장갑차, 탱크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면서 폴란드에서 급하게 주문도 들어오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이 뭐야, 이거는 또 공중전, 미사일 이쪽에 대한 인프라가 없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죠? 다른 나라들한테 상당한 공포감을 주면서 이 반이스라엘 진영은 전부 다 최대한 미사일을 많이 확보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사인데요.
이스라엘 플루토늄 생산 이란 중수로 시설을 공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에서 연일 화염이 치솟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이 이란에 아라크 핵시설 공습에 나섰고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병원을 타격하는 등 반격을 했었는데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전방위로 공습해온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아라크 핵시설도 타격을 해버렸네요. 아라크는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 시설이 있는 곳인데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현재 아라크 핵시설 일대에서 방사능 유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스라엘군은 공습에 앞서서 아라크 핵시설 주변 2km 반경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핵시설의 관련 인력들도 모두 대피를 했다고 하네요. 이날 아라크의 중수로는 물론 나탄즈 지역의 핵무기 개발 시설 등 이란 전역에서 수십 개의 군사 시설을 공습했다고 이스라엘에서 밝혔습니다. 이건가 보네요. 이란의 미사일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 베르셰바의 소로카 메디컬 센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나오르고 있다. 이란이 아마 초토화되고 있을 건데 사진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습받은 이런 사진이 또 나오네. 현재 아라크 중수로는 그런데 비활성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이 시설이 향후 복구돼서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습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반격을 해서 좀 전에 보였던 이렇게 병원 시설이 메디컬 센터가 이렇게 불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날 자신의 SNS에다가 적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감지한다면 결코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을 거라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그 당당한 태도를 계속 이어가라고 국민적 결속을 준비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을 내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일부는 군용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미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하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철회할지 지켜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을 보류하고 있다고 하고요. 모든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고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지만 시한 도래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고요.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 질문에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19일 전화통화를 갖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면서 조속한 휴전을 촉구했다고 보도를 했네요. 요 기사를 읽고 그 다음에 요 칼럼을 보면 자 무서운 상상. 자 이란이 어떻게 두들겨 맞았는지 보셨잖아요. 이란을 북한으로 바꾸며 트럼프 대통령이 7년 만에 복귀한 G7 정상회의장을 또 박차고 떠났는데 7년 전엔 북한의 핵무기가 이유였고 이번에는 이란의 핵무기가 문제였다. 2018년 트럼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 직전까지 화염과 분노로 상징되는 핵단추를 내세워서 한반도를 전쟁 상황으로 몰아갔다. 요때 이 화염과 분노 요 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오셨어요. 애들 저희 형님 있는 북경이라도 보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중국에다가는 저거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때 당시에. 그 정도로 그때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암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벙커버스터 단추를 꺼내들었고요.
자, 요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공동경비구역 JSA 군사 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귀엽네요. 2019년이니까 벌써 이제 6년 전인데 백악관도 자료를 냈고요. 트럼프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명확히 해왔다는 제목의 자료에는 취임 이후 15번, 취임 전에는 40번에 걸친 트럼프의 이란 비핵화 관련 발언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군사 개입 실행되더라도 비핵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일종의 알리바이로 읽혔고요. 여기서 드는 무서운 상상, 만약 이란을 북한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와. 백악관이 배포할 자료의 맨 위에는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최소 2차례의 실제 발언이 자리 잡는데 여기에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게 좋다는 수십 차례의 발언이 날짜별로 추가될 거고 부록에는 국방장관의 핵보유국 발언,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이는 것이라고 한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이 실리는데 제목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환상이라는 국무장관의 발언으로 대체될지도 모릅니다. 국무부 대변인에게 북한도 이란처럼 비핵화가 목표인지 물었다. 답변은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한다 였다. 완전한 비핵화. Complete denuclearization. 이 CBID 중에서 V 검증과 I 불가역이 빠져 있었다. 재선의 기회가 없는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원하는데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내세울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북한이 일단 수령을 거부하긴 했지만 김정은에게 보냈다는 친서는 정치 시간표에 맞춘 물밑 작업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트럼프의 목표가 대미 핵공격 위협을 제거하는 수준의 이른바 스몰 딜이라면 한국은 핵폭탄을 24시간 머리에 쥐고 살아야 한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완전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경우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제시할 핵지위 인정과 군축, 한반도 주변 미군 자산 감축 등의 대화 조건을 수용할 경우에는 한국과 심각한 마찰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 여기서 약간 이제 이란하고의 차이는 북한은 바로 옆에 중국이라는 큰 형님이 옆에 떡 있는 거죠.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한 중국이 바로 옆에 있고 이란은 사실 뭐 이란을 이렇게 지켜줄 만한 뭐 아까 푸틴하고 시진핑이 전화 통화했다고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 형님 뭐 지금 이스라엘이 때리고 있어요 해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있고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미 핵 보유국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그 핵 개발 과정에서 중국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란처럼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바로 중동에서 수차례의 중동 전쟁과 자기 그 이권이 있는 거고 이 북한을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할 명분은 없는 거고 그 명분이라든지 이해가 관계가 뭐 얽혀져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무서운 상상이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기에는 좀 현실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라고 낙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죠? 김상배 퍼스펙티브 관세 완화보다 중요한 데이터 주권, 섣부른 양보는 금물이다.
김상배 서울대 정외과 교수님이시군요. 자, 새 정부가 곧 풀어야 할 외교 난제 중 하나는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인데 다음 달 8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주요 품목의 관세를 타결하는 것이 큰 현안으로 닥쳐 있죠. 아울러 이와 연계된 다른 사안에도 잘 대처해야 하는데 특히 관세를 인하해 주는 대신에 각종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무마해야 하고요. 성동격서 전략을 연상케 하는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분야를 지키기에 급급해서 자칫 미래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양보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구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요구를 했고 미 무역 대표부도 가세했고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AI 기술 테스트에 한국을 활용하는 속내, 고정밀 지도에 다른 분야 데이터까지 결합하며 안보 취약성 커질 수도, 제조업 관세 완화 위해서 미래 자원인 데이터를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이제 디지털 서비스 분야인데 미국 정부의 주장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미국의 기술정책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 ITIF의 로버트 애키선 회장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할 실마리 제공 차원에서 한국이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카드를 내놓는 성의를 보이라고 훈수를 뒀네요. 미국이 지적하는 디지털 무역 장벽에는 망 사용료 부과, 클라우드 보안 인정 제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한, 그리고 AI 및 플랫폼 규제 등이 있는데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도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2007년과 2016년에 이어서 지난 2월에도 세 번째로 이 1대 5천이죠.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미 무역 대표부가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유지하는 주요한 시장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달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도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거론을 했군요. 자, 이렇게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미국 측의 관세 보복이 떠오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협상에 관세를 안 때릴 테니까 이런 거 내놔,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 딱 그런 거네요. 우리가 이 관세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돼 데이터 주권, 이거를 섣불리 양보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데이터 안보에도 재정립을 제조업 마인드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이 제조업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이 데이터,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내주는,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시네요. 당장 급한 현안 해결에 밀려서 미래 이슈를 섣불리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가 오늘이라며 데이터 AI 플랫폼은 내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네.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포기하지 마라.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정혁의 마켓나우 해외 투자 환율 리스크 회피는 득보다 실이다. 해외 투자는 환 리스크를 동반하는데 투자한 해외 자산의 표시 통화가 투자 시점보다 강세면 환차익이 생기고 반대로 약하면 환차손을 입죠. 지난 몇 년간 미국 예외주의 강화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환차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고 연초 대비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7% 빠져서 환차손을 경험하고 있는데 해외 투자는 해당 자산뿐만 아니라 자산의 표시 통화까지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로 보아야 되고 자산 가격 외에도 환율 변동이 투자 수익률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따라서 외환 수합이나
선물한 거래 등을 통해서 해당 통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환회지를 할 수 있는데 마치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을 결정하는 것처럼 환회지 비율도 투자 전략의 하나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투자 관점에서 적절한 환해지 비율은 얼마일까? 자, 주식, 미국 S&P 500 지수, 그리고 채권, 미국 장기 국채, 원달러 환율의 월간 수익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자산과 통화의 분산 투자 효과를 분석하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2005년 6월에서 25년 5월 요 20년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먼저 주식 투자의 경우 환해지 비율이 25%일 때 수익률의 변동성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 비율을 초과하면 변동성이 다시 증가해서 100% 환해지 시에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투자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샤프 지수, 변동성 대비 수익성으로 나타낸 지수죠. 이 샤프 지수는 환해지를 하지 않았을 때 가장 높았고 환해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감소해서 100% 환해지 시에는 가장 낮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채권 투자에서는 환해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변동성이 감소해서 100%에서 최저치를 보이게 되고 샤프 지수는 주식 투자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여서 환해지를 하지 않았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주식과 채권 투자 모두 분석 기간을 5년과 10년으로 좁혀도 결과는 같았다고 합니다. 결국 해외 장기 투자에서는 환 리스크를 해지하지 않고 온전히 감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국민연금 역시 이러한 이유로 환 노출 전략을 선호한다. 해외 투자에서 또 하나 고려 대상은 환 해지를 위한 외환 거래에 드는 비용인데 이는 국가 간 기준금리 차이인 내외 금리 차로 설명이 되고 과거에는 대체로 국내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환 해지를 하며 오히려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22년부터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서 현재는 연간 2% 수준의 비용이 오히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역전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복리 효과까지 고려하면 환해지 비용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네. 그래서 ETF에도 해외 투자나 해외 채권에 이 환해지가 들어간 이렇게 가로로 해놓고 H 들어간 거, 웬만하면 저는 그걸 하지는 않습니다. H가 들어가면 이 환해지 비용이 장기적으로 보면 꽤 크거든요.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백조 AI 국민펀드 시동 성공의 열쇠는 결국 수익률이다. 한국판 엔비디아를 키울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 밑그림이 공개됐고요.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위가 발간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 따르며 해당 펀드는 대규모 자금을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를 하고요. 이 자금을 마중물로 한국의 중소벤처기업을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기업같이 1,000억 달러 이상의 헥토콘 기업으로 키우고 그 수익을 국민 투자자에게 배분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위가 구성한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금을 조달하는 모자펀드 구조가 될 거고요. 정부를 비롯해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공적연금이 자금을 출자한 모펀드는 한국의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요. 대기업과 개인 투자자 등 민간은 모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G7 정상회의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서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금융위원회도 국정위 업무보고에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민펀드를 포함했다고 합니다. 먼저 정부 중심으로 50조 원 상당의 첨단산업 전략기금을 신설할 계획이고 이후 연기금과 민간금융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자금까지 더해서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고 또 민간 자금을 끌어올 유인책으로 세제 혜택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IB업계에서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뉴딜 펀드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당시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2억 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9% 분류과세를 해줬군요.
국제는 국민펀드에서 정부 수익이 발생하면 실제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고요. 국부펀드인 이 테마색 수익으로 싱가포르 국민과 기업이 지난해 17.8%의 세부담을 경감했다는 설명과 함께다. 그러니까요. 이 국부펀드 테마색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한 운용사 대표는 한국 AI 산업은 인프라나 기술 경쟁력 면에서 한참 뒤처져서 단일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높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갈 물꼬를 마련해 줘야 되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과거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한 이 관제 펀드가 많았지만 하나같이 반짝 성과에 그쳤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40개가 넘는 녹색 성장 펀드가 쏟아졌고, 연평균 수익률이 초반에는 50% 넘었지만 임기 말에는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펀드가 인기를 끌다가 16년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관련 펀드 수익률도 급감을 했고,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도 흐지부지 됐고 수익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인데, NH아문디 자산운용의 뉴딜 상장지수 펀드는 18일 기준 3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16.35라고 합니다. 네, 이남우 회장은 국민펀드의 만기가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해서 펀드 운용 목적을 세우고 투자처를 발굴해야 투자자가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고요.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지속적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국민펀드가 활용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민간금융보다 국내에 투자 운용 경험이 많은 국민연금이 운용의 키를 잡는 것을 고려해봐야 된다고 제언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수익률이 결국은 펀드를 조성해서 테마색처럼 이렇게 세금을 17.8%나 줄일 수 있게끔 수익이 잘 나야 되는데, 이번에 그 조성됐었던 정황기금 그 바닥에서, 코로나 때 바닥에서 조성돼 가지고도 하나도 못 샀잖아요. 재작년인가요? 그때도 정황기금 해가지고 하나도 못 샀잖아요. 근데 저는 좀 우리 업계에서 검증이 돼, 수익률로 검증이 돼, 베테랑 분들이 그 정황기금이 됐다, 그거 책임을 맡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너무 관제금융이 되면 안 되고요. 수익률이 검증이 된 그런 베테랑 분이 이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검증이 된 거는 국민연금이 그나마 검증이 돼 있죠. 네, 오늘 몸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비 피해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